네, 여러분들 교과서 284쪽 교술갈래의 흐름 이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SNS를 통해서 자기 생각이나 또 경험 같은 것들 말이나 글로 표현하고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럴 때 보면은 우리가 블로그 파워 블로거들이 글 참 잘 쓰잖아요. 이런 것들도 결국엔 문학 작품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여러분들은 이런 글들은 왠지 문학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문학이라는 양식은 굉장히 넓어요. 우리 문학에서도 이처럼 자기 경험이나 생각을 비교적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갈래가 있을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자, 그런 갈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배워야 하는 갈래는 교술갈래라고 합니다. 교술갈래. 자, 교술이란 말 자체가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겠어요. 교술은 의미가 본래 대상의 의미를 알려주면서 주장을 펼치는 서술 방식을 의미해요. 자, 교술이라는 것의 그 개념이 사실 조금 모호하게 느껴질 수 있겠네요. 본래 대상의 의미를 알려준다고 해서 일단은 교술 갈래에는 기본적으로 현실에 존재하는 실제 대상이 존재해요. 실제 대상이 드러나다 보니 사실은 이 부분이 교술 갈래는 이것이 문학이냐 아니냐도 먼저 논의가 됐었고요. 그리고 다른 서정 갈래나 서사 갈래, 극 갈래와는 달리 실제 생활 현실의 문제들이 등장을 하면서 이것까지도 우리가 문학에다 포함해야 할까? 많이 고민했던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오늘은 또 서정 갈래, 서사 갈래, 극 갈래와도 조금 명확하게 분류되지 않았던 그런 것들을 교술 갈래에 다 집어넣게 되면서 그 갈래 구분에 조금 어려움들이 있었다는 이야기들도 함께 하도록 할 거예요. 자, 원래 전통적인 구분 방식 자체가요, 서정 갈래, 서사 갈래, 극 갈래 이렇게 3분법밖에 없었어요. 이게 원래 상위 갈래를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이런 갈래들도 있더라. 교훈적, 성찰적 성격이 강한 문학 이런 것들을 한번 집어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교술 갈래에도 여기에다가 하나 더해서 문학 갈래를 기본적으로 사분법 갈래로 나눠보도록 하게 됐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교술 갈래는 다른 갈래에 비해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특징으로서 형식과 표현이 매우 자유롭고 다양하다. 이게 하나의 굉장히 중요 특징이기도 해요.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한계가 없어요. 문학, 비문학 여러분들도 수능에서 그런 공부 하잖아요. 수능 공부하다 보면 문학도 있고 비문학도 있다. 비문학이다 뭐야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그 에세이, 자기의 생각과 경험을 굉장히 잘 표현한 글들이 실제로는 그 교술 갈래에 들어가면서 문학 작품이 될 수도 있는 것인데, 자, 문학과 비문학의 경계가 모호한 데다가 그 다음에 서정 갈래, 서사 갈래, 극 갈래, 교술 갈래가 무슨 땅 구분하듯이 정확하게 명확하게 피자 나누듯이 딱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각 갈래의 특성들을 함께 공유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인간의 삶과 관련된 다양한 경험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주제도 역시나 매우 다양하다는 특성, 다루고 있는 내용도 너무너무 넓어요. 그러다 보니 교술 갈래는 다양하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우리 이쯤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거를 한번 갈래를 한번 한번 정리를 먼저 해보고 나서 교술 갈래로 들어가 볼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 이유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갈래 이름들이 다 헷갈려 하더라고요. 우리가 배운 갈래를 일단은 좀 정리를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갈래는요, 왜 서정 갈래, 서사 갈래, 극 갈래라고도 하고 시, 소설, 그렇게도 말하나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많이 혼동스러워할 수도 있는데 일단 갈래를 나누는 말 자체가 있어서 그래요. 먼저는 갈래는 우리가 지금 굉장히 포괄적인 갈래를 먼저 배운 거예요. 갈래는 실제 상위 갈래와 하위 갈래가 있다고 치자면 문학의 갈래를 아주 폭넓게 크게 서정 갈래, 서사 갈래, 극 갈래 이렇게 극 갈래 이렇게 3분법으로 나누거나 아니면 교술 갈래까지 해서 4분법으로 나누거나
우리 교과서에서는 교술갈래까지 해서 4번법으로 나누고 있기 때문에 교과서에 맞추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도록 할게요. 그 하위갈래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것들이 하위갈래에 들어가요. 우리가 이 중간고사 이후에 배웠던 것들을 좀 중심으로 해서 하위갈래들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제일 먼저 다뤘던 것이 봉산탈춤이었죠. 봉산탈춤이 들어갔던 갈래, 어떤 갈래에 속하는지 기억나시나요? 가명극에 속했죠. 네. 그리고 하위 갈래들을 조금 더 다뤄볼게요. 어부사시사는 어디에 속해요? 네, 시조였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또다시 온라인으로 우리가 함께 구운몽을 배웠어요. 선생님 구운몽을 쓰려고 그러네. 자, 구운몽은 고전 소설에 해당했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이제 학교에서 배웠던 거 제망매가는 어디에 해당했나요? 하위갈래? 예, 향가에 속했었잖아요. 그리고 청산별곡은요? 고려, 소교. 그리고 한림별곡은 경기, 체가. 자, 경기, 체가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이제 오늘 이 시간에 또 배워야 할 그 관상가와의 대화는 어디에 속할까요? 고전, 수필갈래예요. 와, 이런 것들이 하위갈래구나. 하위갈래를 나누는 게 굉장히 많다라는 거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네. 그 안에 또다시 또 하위갈래가 또 나눠질 수도 있겠죠. 예, 여러분들이 일단은 나누고 있었던 모든 하위갈래들이 이렇게 된답니다. 자, 그러면 어디에 속하는지 조금씩 알겠습니까? 가명극, 이거 극갈래였죠? 그러고 그 다음에 서정갈래 많이 배운 것 같은데 서정갈래도 한번 나눠볼까요? 서정갈래는 시조, 향가, 고려, 소교까지. 서사갈래는요? 서사갈래는 우리 조금 색깔을 바꿨으면 좋겠네요. 선생님 색깔 좀 고를게요. 우리 선생님 색깔 좋아하잖아요. 서사갈래는 고전소설. 지금까지 구운몽 하나밖에 안 배웠네. 자, 그 다음에 또 색깔 하나 또 나눠볼까요? 네, 여러분들 막 선생님 같이 색 좋아하는 사람들은 색으로 한번 구분해 보세요. 결국에 색깔이 좀 있어야 여러분들 공부도 잘 되잖아요. 교술갈래에 속하는 건 경기체가, 고전수필. 다소 혼동되는 거 있지 않으세요? 자, 오늘 배우는 이 교술갈래 이제 배워보고요. 우리가 상위갈래, 하위갈래, 그리고 각각에 들어갔던 작품들이 어느 갈래에 속하는가 이제 여러분들이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할 건데요. 자, 교술갈래, 하위갈래들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배워봅시다. 이 내용들 지금까지 배우지 못했던 작품들도 좀 나올 수 있어요. 자, 가전이라는 것은요, 이게 거짓 가짜를 썼죠. 예, 실제 인물의 전기와는 조금 달라요. 실존 인물의 생애를 기록하는 게 전기란 말이야. 그 전의 형식을 빌려가지고 여기 주인공들이 사람이 아니에요. 동식물이나 다른 사물의 행적 또는 공과를 서술한 문학 양식이에요. 그럼 예를 좀 들어줘야 되겠죠. 자, 이때 그 고려 시절에, 고려 때 그 문신들의 작품이에요. 국순전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그 국순전은요, 그 인물이 술이에요, 술. 술이라는 인물이 있어서 그분이 임금님과 이렇게 대화도 나누고 생각하는 게 깊어지게 만들어주고 기쁨도 주고 이런 식으로 마치 사람처럼 썼단 말이에요. 자, 의윤화되어서 나왔던 그 사물들, 그것을 마치 전기 형식처럼 그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돌아가시고 이런 것들처럼 썼고요. 또 공방전이라는 작품도 있었어요. 공방전은 이것도 역시나 사물이고요. 돈을 다루고 있습니다. 엽전. 자, 이런 것과 같이 여기에서 가전작품의 특징은요, 일단은 주인공의 행적과 공과를 통해서 인간이 지켜야 할 도리, 이렇게 자기가 제시하고자 하는 그 교훈성이 굉장히 강했어요. 교술성도 강하고요. 그런데 굉장히 또 마치 소설 같기도 합니다. 이 서사성이 굉장히 또 많이 드러나요. 왜냐하면 인물의 어떤 일대기가 드러나 있고 그것도 이야기, 대화도 등장하기 때문에 마치 가전은 그 약간 서사 작품과도 비슷한, 그래서 명확하게 또 구분되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교술갈래에 일단 넣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체가요.
우리가 그냥 서사갈래의 그 학습활동으로 배워서 그냥 서사갈래에만 속하겠지라고 생각하고 넘어갔을 수도 있었을 텐데, 여러분들 같이 그 작품이 교술갈래에 속한다는 걸 한번 같이 배워보아요. 경기체가는 그 작품 중에 이런 문구가 있었잖아요. 경기였다니 있고. 자, 그 말에서 따서 그 갈래의 이름을 지은 거예요. 예, 경기체가다 해서 그분들이 작품을 지으신 적은 없어요. 그 작품을 경기체가라고 우리가 명칭을 지어준 거죠. 자, 특징으로는요, 구체적인 사물을 나열하면서 감탄을 직접 노출해요. 여러분들도 봐서 알겠지만 조금 재미없고 따분할 정도로 그것들을 막 나열하고 있잖아요. 그런 교술성이 등장한 교술적인 시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림별곡은 최초의 경기체가 작품이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배울 만한 부분들이 있었었죠. 네, 경기체가 배우면서 한 번 더 얘기했었으니까 우리가 갈래 설명에서 조금 더 중점적으로 봐주시면 좋겠어요. 다소 혼동될 수 있어요. 예, 이게 서정 갈래와 약간 비슷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경기체가 기억해 주시고요. 악장은요, 우리가 상당히 어려운 작품이라서 많이 다루지를 않아요. 그런데 일단 알아만 두십시오. 궁중에서 나라의 공식적 행사에 쓰이던 노래 가사였어요. 악장의 의미가 무엇이었는지 아시겠어요? 근데 그 궁중이 특히 조선 전기에만 나타나요. 요때만 그런 양식으로 그런 느낌으로 지었으니까요. 이거는요, 실제로 훈민정을 만드신 세종대왕이 그거를 한번 작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제작된 갈래라고 할 수 있어요. 선생님이 고려 소교를 설명하면서도요, 당시 훈민정음을 어떻게든 많이 이렇게 보급하기 위해서 작품들을 많이 훈민정음으로 기록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것들이 고려시대 때 유행했던 노래들을 기록하는 거, 또는 바로 이런 방식으로 작품을 직접 창작도 했답니다. 그때 당시 작품을 창작할 때 조선이란 왕조가 고려 왕조를 어떤 의미에서 역성혁명, 사실 비윤리적인 어떤 혁명을 거쳐서 조선이란 나라가 건국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선 건국의 어떤 정당성, 이것을 많이 펼쳐야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새 왕조를 어떤 번영을 축하하는 어떤 용비어천가라는 작품을 만들어내요. 악장은 아무래도 그런 약간의 인위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석가의 공덕을 노래했던 머린 청강지곡이라는 또 작품 또한 그 훈민정음을 어떻게든 많이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대단히 목적성이 좀 있는 그런 갈래에 속한다고 할 수 있고요. 이것을 교술갈래로 집어넣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 3인국 배울 때 이것은 교술가사다 하고 그러고는 쑥하고 넘어갔던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들 혹시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정철의 3인국 배울 때 무척 어려워들 하셨었지요. 자, 이번엔 갈래 설명에서 한 번 더 다뤄봅니다. 자, 발생 시기는 언제? 고려 말기에서 조선 초기에 걸쳐서 발생. 자, 실제로 서정갈래와 많이 유사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왜냐면 사음보 연속체로 된 율문이잖아요. 계속 시조와 같은 스타일인데요. 사음보로 된 운율이 있고요. 그런데 한도 끝도 없이 내용이 길어지고요. 그 내용상 교술성, 서사성이 있기 때문에 가사 작품은 교술갈래에 넣는 거예요. 자, 조선 전기 가사와 조선 후기 가사로 조금은 나눠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정극인의 상춘곡이라든가 우리 1학년 때 배웠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송순의 면왕성가 같은 경우는 자연을 읊었어요. 자연의 강호의 아름다움들을 읊은, 그리고 강호에서 느낄 수 있는 그 임금님의 사랑, 이런 것들을 읊은 강호 가사이고요. 그리고 또 다양하게요. 그 특징 자체가 내용을 여러 가지 넣을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 한도 없이 길어지는 그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정철의 3인곡, 그리고 3인곡이 끝나고 난 다음에 3인곡과 거의 유사한 내용을 가지고 임금님께서 불러주지 않으시고 또 외롭고 쓸쓸하다라는 어떤 그런 것들을 좀 강조해서 썼던 작품. 자, 그러나 임금님에 대한 사랑이 기본인지라 이거는 연군가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철이 쓴 또 다른 작품 관동별곡, 이거는 실제로 본인이 관직에 있을 때 썼던 것이고요. 그리고 기행가사로 분류할 수 있겠어요.
정철이 가사의 작가로서는 가장 유명한 분이시고 가장 중요한 작가라고 할 수 있겠어요. 조선 후기 가사들은요, 교술성이나 서사성이 더욱 강해져요. 어떤 의미에서는 서정갈래와 같은 느낌보다는 오히려 정말 교술갈래로서의 확실한 어떤 특징을 더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어요. 김인겸의 일동장요가는 일본에 가가지고 그때 사신으로서 가서 겪었던 일들을 쭉 읊으면서 정말 이것 또한 기행가사인데요. 거의 이 모든 것들이 어떤 의미에선 정말 굉장해요. 길이도 그렇고요. 점점 더 교술성, 서사성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또 김진영의 북천가, 이게 교술성이 지금 강하다는 건 뭔가 이게 이분들이 이 작품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자신의 생각, 자신의 주장이 굉장히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북천가는 또 유배가사고요. 유배가사로 분류돼요. 자, 여기까지는 교술성 짙은 작품들을 먼저 얘기를 해줬고, 그 다음에 민중의 고통, 간민가라든가 또 개가의 사연을 담고 있다, 재혼에서 이런 den동어미 화전가라든가 이런 것들은 서사성이 굉장히 또 강한 조선 후기 가사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조선 후기의 또 가사에는 그 사대부가와 또 서민층의 여성들의 작품들, 이런 걸 이제 내방가사라고 하는데, 내방이라는 것은 여성이 있는 그 방을 의미해요. 그래서 내방가사, 규방가사 같은 말입니다. 여성들이 지은 작품은 그렇게 분리됩니다. 자, 그 밑에 봅시다. 고전수필. 이제 실제 교술갈래의 핵심 갈래가 수필이거든요. 자, 수필이 현대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고전에도 존재하였습니다. 고전수필은요, 기록한 그 기록 문자로 분류해서 한문수필과 한글수필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문수필은 일단 한글이 창제되기 전에겠죠. 그런데 물론 조선시대 말까지도 끊임없이 한문으로 창작이 많이 되었어요. 왜? 양반님들께서는 역시나 한문이 더 편하시니까. 그 양식이 굉장히 다양한데요. 서설, 기록, 화담, 필 등의 그런 다양한 형식들을 사용했어요. 우리가 이제 이번 온라인 주간에 배우게 될 관상가와의 대화, 이규보의 관상가와의 대화는 바로 이 한문수필에 속합니다. 그러면 어떤 양식에 속할지 그것도 좀 배워보면 좋지 않을까요? 그 중에 담에 속하고요. 이분이 이것을 통해서 깨달은 바를 전달하고 뭔가를 주장을 얘기하고자 했기 때문에 이 교훈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교훈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갈래와 이 양식, 그 특징,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래요. 자, 그 다음에 한글 수필은요, 훈민정음 창제 이후부터 창작됐겠죠. 자, 조선시대엔 실제 여성들의 수필이 아주 돋보입니다. 자, 그들의 기행문이나 일기 같은 한글 수필 많이 등장했는데요. 한글 수필은 궁정수필, 기행수필, 의인체 수필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자, 궁정수필에는 해경궁 홍씨가 누군지 혹시 아시나요? 그 사도세자의 부인이에요. 그 사도세자가 어떤 비참한 죽음을 맞았는지 그 슬픔, 그 기록을 그 한중록이라는 그런 기록으로 남겼어요. 정말 기록적 가치도 굉장히 뛰어나죠. 자, 그리고 그 다음 기행수필, 의유당의 의유동 관복 유람일기, 의유당이라는 양반가 부인이 적은 작품인데요. 우리가 너무 그 표현이나 묘사가 너무 훌륭해서 우리 학습활동에서 배울 거예요. 이 작품을 이번 온라인 수업에서는 정말 관상가와의 대화만큼이나 사실 중요 작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학습활동에 실린 부분들 꼼꼼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의인체 수필이라는 건요, 마치 그 사물을 사람처럼 표현하는 그런 수필인데요. 작자 미상에 규중치루 쟁롱기라고 해서 규중에 있는 7벗, 이게 바느질 관련해 가지고의 벗들이에요. 실, 뭐 바늘, 뭐 골무, 뭐 등등 막 다 나오고요. 그들이 이제 막 같이 뭐 누가 더 중하냐 뭐 이러면서 쟁론을 하는 그런 작품이에요. 자, 이렇게 한문수필과 한글수필 이 모든 것들이 근대 이전에 쓰여졌던 그 작품들은 고전수필로 나눌 수 있겠고요.
근대에 와서 이제 근현대 수필로 나누게 되겠습니다. 근대 수필은 처음에 기행 수필 등이 많이 이렇게 창작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생각을 적는 수상 수필과 또 병행을 해주다가 1930년대 와서 산문문학의 한 갈래로 본격적인 수필로 자리 잡게 되었대요. 자, 이제 드디어 하나의 어떤 문학 갈래로서 정착을 좀 했고요. 이때의 특징을 좀 잠시 본다면요. 고전 수필의 성격을 계승을 해요. 이런 어떤 다 가지고 있던 성향을 갖고 있으면 서구 수필의 개성적인 시각이 수용되었다고 할 수 있겠어요. 자, 1950년대 이후부터는 정말 위상도 공정이 높아져서 정말 바야흐로 수필의 시대가 선생님은 열렸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도 선생님 신화 소설을 쓰지 않는데도 저도 작가가 되고 싶어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저는 수필을 먼저 시작했으면 좀 좋겠더라고요.